자, 오늘은 그 세 개의 대단원 중에서 첫 번째 대단원 역학과 에너지에 대해서 그냥 단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중간고사 범위예요. 요 단원 하나가요. 수능에서 보면 여기서 한 9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2, 3단원에서 11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세 개의 단원 중에서는 문제로 치면은 좀 가장 어려운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거시기한 게 안 그래도 힘든데 처음 시작하는 단원이 또 어려워요. 이 등가속도 직선운동 이게 또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거 살짝 넘어가면은 그나마 좀 나은데 뭐 그런 이제 단원입니다. 일단 제목이 역학이죠. 역학에서 이 역은 힘역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역학이라고 힘이라는 이름이 붙었냐 하면 이 물리학의 한 영역인 역학은 물체의 운동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이 뭐냐 하면 위치가 바뀌는 게 운동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좀 이따가 수능 제시문을 가지고 하나 설명을 해줄 건데 그 위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선 단원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세 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중에서 첫 번째 중단원이 이제 주로 이제 역학이라고 실제로 불려지는 그 부분이 되겠고요. 힘과 운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다음 직선 운동. 요게 이제 여러분을 좀 괴롭힐 거예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 각종 계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프를 좀 이해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뉴턴 운동 법칙. 이제 교과서에 따라서 요 두 개 순서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냥 교과서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운동을 기술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법칙을 나중에 지금 얘기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교과서는. 힘의 상호작용도 사실 뉴턴 운동 제3법칙입니다. 그래서 요게 1, 2법칙, 요게 3법칙. 그래서 이까지가 뉴턴의 운동 법칙이고, 그다음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좀 확장되는 게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거든요. 그게 이제 5, 6단원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중단은 열과 에너지에서 사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이까지가 역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책에 따라서 요 단원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그 수능에서는 19번, 20번으로 거의 고정으로 등장하는 킬러 문제가 있는 단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 법칙, 연력학 제1법칙과 2법칙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해 가지고 이거는 뉴턴의 역학하고 좀 다른 맥락이 좀 다른 부분인데요. 요거는 그 속도가 매우 빠른 물체에 대해서는 이제 뉴턴 역학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이제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뭔가 느낌적으로는 안 맞거든요. 뭐가 그래서 약간의 믿음이 필요한 이런 단원이다. 그래서 첫 번째 소단원인 특수상대론 이론의 두 가지 가설을 일단 믿어야지만 그 다음 게 일단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걸 안 믿으면 계속 못 받아들여요. 그 사실을.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믿음을 가지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대교 교주가 아인슈타인이거든요. 그래서 알았다. 그 숨겨진 수행평가 얘기를 안 했구나. 그 웃어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과세특을 신경 써서 써주거든요. 웃으면서. 비웃으면 저도 비웃으면서 써주고. 그다음 수업 시간에 주로 졸고 있었으면 저도 졸면서 씁니다. 똑같이 작용 반작용. 세특도 이제 적용이 되는 법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동시성의 상대성이 좀 헷갈릴 건데요. 이것도 한 번 딱 고비를 넘겨서 이해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어렵죠. 뭐 그래도 하면 되고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은 이거는 그렇게 헷갈리진 않아. 그냥 한번 이해하고 나면 할만합니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은 더하기 빼기를 잘해야 됩니다. 더하기 빼기를 잘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원이 이루어져 있고 이게 이제 중간고사 범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체 운동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예전에 지금 이슈가 되었던 수능 문제가 있는데 2019학년도 수능 국어 31번 문제
이게 지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이과생들이 더 유리하지 않았나 뭐 이런 말이 있었던 그런 문제인데요. 여기에 보면 질점이라는 표현이 5번이나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질점이 뭐냐 하면 질량이 있는데 부피가 없는 점이에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뉴턴의 역학에서는 모든 물체를 질점으로 간주하고 풀이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여러분 수능 문제 이런 거 학력평가 문제 봐도요. 보면 크기를 무시한다는 말이 종종 나와요. 그게 결국에 질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질량이 질량 중심 하나의 점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크기는 무시하고 이제 운동을 간소화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점의 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운동은 그 질점의 위치의 변화가 운동이다. 근데 이제 왜 이걸 이름을 역학이라고 지었느냐? 그 위치의 변화를 알려면 속도를 알아야 되고요. 속도를 알려면 가속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가속도를 알려면 힘을 알아야 됩니다. 힘을 알면 그 물체의 가속도를 알게 되고요. 그 가속도하고 특정 순간에 그 물체의 위치와 속도 딱 이 세 가지 정보가 있으면 그 물체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체를 다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뉴턴의 역학 이후로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 기계론적 세계관이 뭐냐면 결국에 뉴턴의 이론에 따르면 미래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만약에 세상에 있는 모든 입자의 지금 이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입자의 가속도를 알면 그리고 슈퍼컴퓨터 정말 뛰어난 성능의 컴퓨터가 있어서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미래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그 6개의 번호가 뭐가 나올지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냥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게 뉴턴의 입장인데 그러면 사실 되게 좀 허무하잖아요. 미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 열심히 공부할지 잠을 잘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계산하면 다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그 대학도 다 정해져 있고 죽을 날짜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뭐 내 의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현대과학에서는 양자역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에서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게 과학의 또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자유의지가 그 양자역학으로 막 이렇게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단원의 주인공은 뉴턴이라고 볼 수 있어서 뉴턴의 일생에 대해서 그냥 오늘은 가볍게 소개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뉴턴 다 알죠? 그 뉴턴이 만든 토스트 집도 있잖아요. 아이작 토스트. 아이작 뉴턴이 이제 그 쫙 이어져 가지고 1학년 때 했던 농담이죠. 깜빡했습니다. 이거 좀 재탕하는 경우도 있어. 뭐 내가 다 기억하는 건 아니라 가지고. 자, 뉴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으로 치면은 좀 중산층에서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농부였어요. 농부여서 근데 그나마 좀 그래도 지금으로 치면은 중산층 정도 되는 그런 집안이었고요. 164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네요. 이때 이제 영국 링컨셔주의 울주소프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그 농부였던 아버지가 불행히도 뉴턴이 태어나기 석 달 전에 돌아가셔요. 뉴턴은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본 거죠.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뉴턴이 3살 때 재혼을 하십니다. 근데 그 계부가 좀 별로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뉴턴은 그 외할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외갓집이죠. 외갓집에 외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에게 맡겨집니다. 그래서 뉴턴은 이제 계부하고 어머니에게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 당신들과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협박할 정도로 완전히 막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가 좀 연로하셔가지고 뉴턴을 이렇게 좀 케어하기 힘드니까 학교를 보냈대요. 근데 학교에 가서도 말도 별로 없고 늘 생경하게만 잠겨 있고 공부만 하는 그리고 짓궂은 아이들의 표적이 되어 괴롭힘을 당했던 이 학교 폭력 피해자 출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불우했죠.
근데 이상하게 위인들의 상해를 보면 뭔가 불우한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이제 뭔가 업적을 이루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뉴턴도 크게 이렇게 좀 어찌 보면 행복하지 못했던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11살이 되어서 또 계부가 또 돌아가셔요. 아버지가 잘 죽네요. 계부가 또 돌아가셔가지고 저 어머니를 도와서 이제 농장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농장 일이 또 체질이 안 맞았나 봐. 잘 못해요 일을 못하고 이래가지고 그 엄마가 이제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 그냥 보내버립니다. 일을 못하니까. 예. 근데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나? 근데 그 학교에서 공부는 열심히 했다니까 이제 공부를 잘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과학자들은 이제 과학계로서는 이게 행운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 친부나 계부가 계속 살아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뉴턴이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게 그 케임브리지 대학입니다. 지금도 있죠. 굉장히 오래된 영국의 대학입니다. 근데 뉴턴이 이제 대학에 갔는데 이 대학은 여전히 중세 시절의 교육 과정을 답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뉴턴은 별로 흥미가 없었던 거죠. 그냥 뭐 신학 이런 게 주로 이루어져 있고 최신의 이런 과학 이론이나 이런 것을 안 가르쳐 줘가지고 뉴턴은 이제 도서관에 가서 그냥 책을 통해서 그냥 혼자 공부를 합니다. 지금 대학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 게 좀 맥락은 다르긴 한데 혼자 공부해야 돼요. 저도 대학 가서 충격을 먹었던 게 저도 꽤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 이해가 다 됐어요. 이해가 다 됐는데 대학교 가니까 처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분명히 한국말로 얘기하시는데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기 혼자 따로 공부를 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대학에는 이제 학문의 깊이가 갑자기 확 깊어져가지고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뉴턴은 물론 그런 이유는 아니었죠. 그냥 그 교육 과정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걸 이제 배우기 위해서 혼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1665년에 지금으로 치면은 코로나입니다. 패스트가 유행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했어요. 그때는 이제 각종 뭐 이렇게 의료 부분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흩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이제 고향으로 어쩔 수 없이 휴교령이 떨어져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훗날 뉴턴은 이때의 귀향이 젊은 날에 있었던 가장 운 좋은 사건으로 회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완성한 모든 연구는 패스트가 퍼지고 있었던 1665년과 1666년 2년 동안 집에서 쉬면서 거의 떠올렸던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발견한 게 유명하죠. 만륜력의 법칙, 그리고 미적 분학, 색깔에 대한 이론. 뉴턴이 처음으로 그 프리즘으로 실험을 했거든요. 햇볕을 무지개 색깔로 분해했다가 다시 두 번째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다시 백색광으로 만드는 이 실험을 해서 뉴턴이 쓴 책 중에 광학이라는 책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이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뉴턴 말고도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대단한 발견을 할 때를 보면요 의외로 휴가 가서 약간 쉬고 있을 때 이럴 때 갑자기 탁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이게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물리학자 중에서 역대급 최고의 바람둥이라고 불리는 그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얘가 그 거의 엄청난 바람둥이였는데 얘가 발견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것도 그 내연녀하고 불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썼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니 별로 교훈적인 얘기는 아닌데 그 뭐 그랬습니다. 뭐 얘기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얘기할 게 아니었는데 뭐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뉴턴은 조력자도 좀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조력자가 헨리라는 사람이에요. 헨리 해성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헨리의 성 몰라? 헨리의 성이 최근에 온 해가 1986년인데요. 저는 그때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84년생인데 이때 그 헨리의 성을 보고 와 이렇게 막 감탄해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이런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2061년이라고 해요. 2061년. 저는 살아 있을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기인데 여러분은 아마 한 50대쯤 그러니까 그때 한번 꼭 보십시오. 이게 헨리의 성이라고 76년 주기인가 몇 년 주기고 이러면 하여튼 75년 주기네요. 75년 76년 정도. 이 주기로 이렇게 와서 보통 사람이 한 생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는 이런 해성이거든요. 이 해성의 주기를 예측한 헨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헨리의 성이라고 하는데 요거와 관련된 일화를 좀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684년 1월 뉴턴이 42살 지금 제 나이입니다. 요 나이 때 그 헨리라는 사람이 이 후크라는 과학자가 또 유명합니다. 뉴턴하고 굉장히 앙숙 관계였거든요. 서로 막 미적 분안을 먼저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막 이렇게 라이벌이자 앙숙인 관계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헨리는 후크와 렌이라는 과학자와 함께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관한 논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전혀 공감이 안 되죠? 이런 걸로 논쟁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헨리가 얘기를 해요.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후크가 얘기해요. 약간 거들먹거리면서 나는 이미 그거 발견했어. 발견했고 수학적으로 증명한 바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크가 그 헨리가 그럼 한번 증명해봐라 이러는데 뭐뭐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증명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렌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중재를 해가지고 요걸로 가면 돈을 걸어가지고 내기를 하자. 먼저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둘 다 답을 못 찾고 있었던 거예요. 못 찾고 있다가 헨리가 이제 자문을 얻으러 뉴턴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턴에게 물어보죠. 만약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받고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면 어떤 궤적을 그릴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뉴턴이 바로 망설임 없이 타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헨리가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미 자기가 계산한 적이 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술술 해가지고 계산을 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헨리가 놀라가지고 이걸 니만 알고 있지 말고 좀 발표를 해라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시작한 게 프린키피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호부터 3년 뒤에 이 책이 이제 발간되게 됩니다. 요 표지가 이거예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그래서 줄여서 프린키피아. 그래서 뉴턴의 45세 때 이 책을 이제 발간하게 되는데 제 1권이 진공중의 입자의 운동, 세 가지 운동 법칙. 우리가 배우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2권이 유체역학과 저항이 있는 경우의 운동. 3권이 천체역학과 케플러 법칙 증명, 세차 운동, 달력의 불규칙기 운동, 조속 운동 이런 거 실제 현상에 관한 것들이 주로 있는 이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가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뉴턴이 뭐 이렇게 되게 부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헨리는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뉴턴이 이제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면은 이게 돈도 대주고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 책에 의해서 뉴턴의 이론에 의해서 처음으로 지상의 법칙과 천상의 법칙이 통합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적 세계관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지상에 있는 물체들은 지상에 있는 물체들을 움직이는 법칙이 있고 그다음 천상에 있는 천체라든지 달이라든지 태양, 별들을 움직이는 법칙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뉴턴은 이걸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을 해버리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면 이겁니다. 그럼 그 뉴턴의 유명한 질문 알고 있죠? 그 사과.
사과는 왜 떨어지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 질문보다 더 위대한 질문은 그 다음 질문이에요. 자, 사과가 지구의 중력을 받아서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져? 이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이 진정으로 질문했던 위대한 질문은 달은 왜 안 떨어지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왜 위대하냐면 달과 사과를 동일시해버린 거예요. 달은 천상의 물체고 사과는 지상의 물체잖아요. 근데 이거를 동일시해버린 거예요. 달, 니가 뭔데 니는 왜 안 떨어지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뉴턴이 사고 실험을 합니다. 이런 통합과학에서 배운 내용이죠. 이게 실제로 프린티피아에 뉴턴이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요게 지구입니다. 지구고, 요 지구에 있는 높은 산 위에 대포가 있고요. 대포알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대포알을 점점 속도를 빠르게 해서 쏘면 특정 속력으로 쏘아진 대포알은 얘가 지구 중심으로 낙하하긴 하는데 지구가 둥그니까 지상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낙하하는 이런 속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포알은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운동이 달리 해석하면 사실 끊임없이 낙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이 결론을 짓습니다. 달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끝난 거죠. 달도 이와 같은 상황이다. 대포알 사과와 다른 게 아니다.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동일한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이런 운동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법칙을 통합해 버리는, 어째 보면 신의 권위에 아주 큰 스크래치를 남긴 이런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모두 똑같은 식이죠. F는 G R 제곱분의 MM, 동일한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뉴턴에 대한 여담을 좀 얘기하면 이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후크예요. 왼쪽이 뉴턴이고요. 여기에 좀 재밌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 보면 뉴턴이 그 말년에 어떻게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사실은 캠브리지 대학에 다닐 때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만류인력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기 1년 전에 친구 스투켈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후대 과학사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누가 먼저 만류인력을 발견했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후크하고의 논쟁을 벌이고 있던 때여가지고 자기가 먼저 발견했다라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꾸며낸 얘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리어 또 앙숙인 관계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1672년에 뉴턴은 빛과 색깔에 관한 이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왕립학회에 발표합니다. 무지개가 왜 생기고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어떻게 굴출되는지를 설명하는 논문인데요. 근데 이때 그 내용 중에 그 후크가 쓴 현미경 도부에서 묘사한 그 실험을 바탕으로 한 실험이 내용이 들어있었대요. 들어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후크가 쓴 그 책에서 발췌했다는 사실을 안 밝힌 거죠. 안 밝혀가지고 후크가 딴지를 건 거예요. 니 뭔데 내 책 그 발췌해놓고 그 얘기도 안 하고 그 썼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뉴턴이 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과 좀 다를 거예요. 자, 만약 자신이 이거는 이쪽에서 이거는 해석이고요. 걔가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이런 위대한 발견을 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 혼자만의 그런 힘이 아니고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과학자들의 그런 업적들과 그런 연구들이 바탕이 되어서 그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내가 더 나은 것을, 더 고차원적인 것을 발견을 했다라고 해서 보통 위인전에는 뉴턴이 자기가 겸손함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요 자이언트 거인 있죠. 이 거인의 그 첫 글자가 대문자로 적혀 있었대요. 대문자로. 원래는 대문자로 쓸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이게 비꼬은 거래요. 이게 후크가 키가 굉장히 왜소하고 약간 등이 구부정했고 쪼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발견을 했을 수 있던 거는 키가 큰 거인들 거인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지 너의 어깨 위에 서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약간 이런 걸로 후커를 약간 어찌 보면 돌려가기 했던 이런 약간 비꼬는 이런 표현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위인전을 쓰는 사람은 뭔가 그래도 뉴턴의 인성도 좀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걸 약간 겸손한 표현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사실 좀 많아요. 뭐가 있냐면 또 에디슨 있죠. 에디슨이 한 말 중에 이것도 있잖아요. 그 1%의 영광과 99%의 노력. 그래서 99%의 노력을 중요시했다라고 이러면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에디슨의 의도는 1%의 영감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1%의 영감이 없으면 위대한 발명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었는데 또 위인전에 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노력을 중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현실은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죠.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이런 것도 뭐 어찌 보면 좀 재밌잖아요. 인간적이고. 뉴턴은 사실 실제로 성격이 굉장히 개빡하고 좀 그랬다라고 해요. 모태솔로였습니다.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귄 적도 없고 당연히 결혼한 적도 없고 애도 없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좀 조금 못되게 생겼죠. 미안. 물리학자들 사이에는 그래도 우상인데 뉴턴. 저도 게임할 때 아이들 뉴턴 뭐 이런 거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뉴턴이 과학자로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위대한 물리학자고 어찌 보면 물리의 진정한 시작을 이제 했던 그런 학자인데 사실 뉴턴은 최후의 마술사로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최후의 마술사 혹은 최후의 연금술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뉴턴은 그 물리학을 연구한 시간보다 연금술을 연구한 시간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술을 주로 하다가 짬내 가지고 약간 그 한 게 우리한테 남은 거예요. 실제로 연금술을 다룬 화학색인이라는 책을 펴기도 했고요. 그다음 신학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뉴턴 자신이 신의 권위에 스크래치를 가해놓고 본인은 또 신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학을 다룬 또 책도 내기도 했고요. 뭐 하여튼 좀 약간 무신론자가 될 뻔했는데 되지는 못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뭐 연금술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몇 가지 또 뭐 재밌는 일화를 알려주면 47살에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을 대표하여 하원 의원, 국회의원이 되었다라고요.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국회에서 한 마디도 안 했대요.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 있었던 거죠. 앉아 있었는데 딱 한 마디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뉴턴이 탁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아 드디어 그 유명한 뉴턴이 뭔가 한 마디 하려나 보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집중을 했는데 그때 한 말이 바람이 들어오니 창문을 닫아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얘가 조폐국 국장이었거든요. 조폐국 돈 찍어내는 데 있죠. 조폐국 국장도 일을 했었는데 그 위조 지폐범들 사이에는 정말 악명이 높았답니다. 정말 그 범인을 잘 잡아내고 그거를 막 다 뭐 그때는 뭐 처형이 잔인하잖아요. 막 목 날리고 막 감옥 바로 보내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뭐 그런 쪽으로 일은 되게 잘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61세에는 이제 왕립학회 회장이 됩니다. 왕립학회 회장이면은 이제 뭐 지금도 굉장히 그 유명한 과학자들이 하는 그런 거고 그 영국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아주 큰 위인 중에 한 명이죠. 영국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들은 웨스턴민스터 사원에 묻히게 되거든요. 뉴턴도 그 런던에 있는 웨스턴민스터 사원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뉴턴의 생가는 못 가봤고요. 그럼 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런던에 가니까 이제 뉴턴이 공부했던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앞에서 사진 찍어본 적 있어요.
아무도 사진 안 찍대요. 네. 저희는 저 와이프랑 저는 전부 다 물리 교육과 나와가지고 뉴턴이 그래도 되게 우리에게는 아이돌이죠. 네. 그래서 그 앞에서 사진 찍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뉴턴의 묘비를 보면 뉴턴은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때 당시로 치면 85세. 네, 장수했죠. 지금으로 쳐도 뭐 꽤 길게 산 거잖아요. 아 그때 당시 이 정도 살기 힘들어요. 조금만 잘못 상처가 나서 감염되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예. 면역력도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영국계 시인 포프가 그 뉴턴의 그 묘비에 이렇게 시를 이렇게 언사를 했습니다. 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캄캄한 밤의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때 신이 말했다. 뉴턴이여 나타나라. 그러자 모든 것이 환하게 밝아졌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에 가면 보인다고 해요. 낙서가 있대요. 그래서 요 시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누가 이제 낙서로 시를 써놨어요. 그 시 내용을 한번 소개해 줄게요. 과도한 밝음은 사람의 눈을 현혹시킨다. 신이 말했다. 아인슈타인이여 나오라. 그러자 모든 것이 다시 어두워졌다. 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3단원에서 이제 세 번째 중단에서 배우게 되겠는데 그 상대성 이론을 보면 우리의 상식하고 좀 안 맞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그게 어렵고 뭐 이러니까 이제 약간 시를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뉴턴의 이론은 보면 뭔가 합리적이고 이게 느낌적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나중에 머리로는 받아지는데 가슴으로는 안 받아져요. 그래서 이제 어둠이 내렸다라는 이런 표현을 다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뉴턴이 이제 이렇게 정립했던 이론인 역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습니다.